비가 내리던 그날 밤 38호 방에 들어간 청소부는 그저 빈 방만 발견했습니다. 침대는 사용된 흔적이 없었고 구석에는 누구의 것인지 모를 파란 우산 하나만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예진과 두 딸 수아와 나리는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10년 후 철거 현장에서 발견된 작은 쪽지 하나. 나는 내 동생을 혼자 두지 않았어요. 약속했으니까. 이 떨리는 글씨체가 숨겨온 진실은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릴 만큼 끔찍했습니다. 한 어머니의 용기, 두 자매의 찢어진 운명, 그리고 누구도 입에 담지 못했던 아이들의 거래. 이 이야기는 당신의 가슴을 쳐며낼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서 시청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전주 2003년. 비가 그치지 않고 내리고 있었다. 쇠락한 호텔의 습하고 텅 빈 로비에서 지친 모습의 여성 서예진 약 35세, 이 잠든 어린 딸을 안고 있었고 다른 한 손으로는 14살 치고는 너무 긴장되고 성숙해 보이는 눈빛에 다른 딸의 손을 잡고 있었다. 이틀만 묵을게요. 그것뿐이에요. 라고 예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접수원은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인생에 너무 많이 밀려온 사람처럼 보였다. 38호 객실에서 침대는 그대로였다. 소녀들은 바닥에서 얇은 이불에 몸을 감싸고 잤고 예진은 창문으로 비에 일그러진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호텔의 공기에는 이상한 것이 있었다. 너무 답답하고 마치 벽들이 오래된 한숨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방 구석에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젖은 파란색 우산이 펼쳐져 있었다. 수아, 큰딸은 공포에 질려 그것을 바라보았다. 엄마, 우리가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왜 저기에 우산이 있어요? 다음 날 아침 객실 청소부가 38호 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문을 열자 방은 완전히 비어 있었다. 가방도 없었다. 아침 식사의 흔적도 없었다. 구석에 여전히 펼쳐진 파란 우산만 있을 뿐이었다. 그 후 10년 동안 아무도 예진이나 그녀의 딸들에 대해 듣지 못했다. 그러다 어느 날 오래된 건물 철거 현장의 먼지 속에서 한 작업자가 벽 안에 숨겨진 약 상자 안에서 아이가 쓴 쪽지를 발견했다. 크레용으로 쓰여진 떨리고 서툰 글씨체. 나는 내 동생을 혼자 두지 않았어요. 약속했으니까. 그날은 그저 평범한 가을 아침이었다. 구름이 가득한 하늘이 도시 위로 웅크리고 있었고 비는 이제 보슬보슬 내리고 있었다. 서예진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패여 있었고 손은 끊임없이 떨리고 있었다. 작은 딸 나리는 여전히 자고 있었지만 수아는 창문 옆에 서서 호텔 건너편 거리를 내다보고 있었다. 뭘 보고 있니? 예진이 딸에게 물었다.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손가락으로 유리창에 얼룩을 그리며 서 있었다. 14살 소녀치고는 너무 조용했다. 세상이 그녀에게 너무 일찍 침묵을 가르친 것 같았다. 아침 먹자. 배고프지? 예진이 작은 가방에서 빵 몇 조각을 꺼내며 말했다. 어제 그 아저씨 또 왔어요? 수아가 갑자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예진은 손에 든 빵을 떨어뜨렸다.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창문으로 봤어요. 어젯밤에 엄마가 로비에서 그 아저씨랑 얘기하는 거. 예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무도 없었어. 착각했나 보네. 수아는 엄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성인의 의심이 담겨 있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전에도 그랬잖아요. 방 안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작은 나리가 뒤척이며 깨어났다. 6살짜리 소녀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엄마 배고파요. 나리가 중얼거렸다. 예진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것은 그저 입술의 움직임일 뿐이었다. 빵 먹을래? 오늘은 밖에 나가지 말자. 비가 너무 많이 와. 나리는 방 구석에 있는 파란 우산을 발견했다. 우와, 예쁜 우산이다. 이거 우리 거예요. 예진이 고개를 들어 우산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게 어디서 왔지?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우리가 가져온 거 아니에요? 수아가 물었다. 이제 그녀도 불안해 보였다. 예진은 천천히 일어나 우산 쪽으로 걸어갔다. 그것은 선명한 코발트 블루였고 손잡이는 닳았지만 잘 관리된 것처럼 보였다. 그녀가 손을 뻗어 우산을 만지려 할 때 갑자기 복도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청소 서비스입니다. 예진은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나리는 침대 위로 기어올라가 이불 아래로 숨었다. 지금은 필요 없어요. 예진이 문을 향해 외쳤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발자국 소리가 멀어져 갔다. 예진은 가방을 잡아 침대 위에 던졌다. 짐을 싸야 해, 빨리. 또 이사 가요? 수아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이 호텔이 안전하지 않아. 예진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누군가 우리 방에 들어왔어. 저 우산 때문에요. 수아가 물었다. 예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딸의 어깨를 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수아야, 들어봐. 네가 나리를 돌봐야 할 때가 올지도 몰라. 수아의 눈이 커졌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너는 나리를 데리고 도망쳐야 해. 알겠지? 여기서 벗어나야 해. 절대로 돌아보지 마. 엄마가 어디 가는 거예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약속해, 수아야. 예진이 딸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내 동생을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고 약속해. 수아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예진은 조금 안심한 듯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나리를 일으켜 옷을 입히기 시작했다.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가야 해. 더 안전한 곳으로. 호텔방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들이 물건을 모으는 동안 파란 우산은 여전히 구석에 서 있었다. 마치 지켜보는 눈처럼. 예진은 작은 메모장을 꺼내 무언가를 급하게 적었다. 그녀는 그것을 접어 가방에 넣으려다가 마음을 바꿔 약 상자 안에 넣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본 후 방의 벽지가 약간 떨어진 곳에 상자를 밀어 넣었다. 무엇을 하고 있어요? 수아가 물었다. 보험이야. 예진이 말했다.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30분 후 그들은 준비가 되었다. 예진은 나리를 안고 수아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멈췄다. 우산을 두고 가요. 그녀가 말했다. 우리 것이 아니야. 그들이 문을 열었을 때 복도는 비어 있었다. 예진은 좌우를 살펴본 후 딸들을 데리고 계단으로 향했다. 그들은 로비를 지나치지 않고 뒷문으로 나갔다.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무방비 상태로 그들은 차가운 비에 젖어갔다. 나리가 울기 시작했지만 예진은 그저 그녀를 더 단단히 안았다. 저쪽으로 그녀가 말했다. 번화가에서 멀어지는 골목을 가리키며 그들이 골목으로 사라질 때 호텔 3층 창문에서 한 남자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담배를 입에 물고 라이터를 켰다. 그의 다른 손에는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다. 2013년 같은 호텔의 철거 현장, 먼지와 콘크리트 파편 사이에서 한 작업자가 벽 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작은 약 상자였다. 그는 호기심에 그것을 열었다. 상자 안에는 물에 약간 젖은 쪽지가 있었다. 그는 그것을 펼쳤다. 크레용으로 쓰인 글씨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나는 내 동생을 혼자 두지 않았어요. 약속했으니까. 그는 상자를 현장 감독에게 가져갔다. 다음 날 경찰이 호텔 철거 현장을 둘러쌌다. 10년 전 사라진 가족의 미스터리가 다시 열렸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2013년 8월 전주시 한옥마을 근처 오래된 호텔 철거 현장은 먼지와 소음으로 가득했다. 열기가 기계들 사이로 아질한기처럼 피어올랐고 작업자들은 이미 반나절을 삽질과 철거 작업으로 보낸 상태였다. 김도윤은 이런 일을 30년 넘게 해왔다. 남들이 버리는 건물에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는 능력으로 유명했던 그는 군 복무 시절 지뢰 탐지 작업을 하다 청력을 상당 부분 잃었다. 하지만 그의 직감만큼은 여전히 예리했다. 뭔가 이상해요. 도윤이 자신의 청각 보조기를 만지작거리며 동료에게 말했다. 이 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그는 38호 객실의 벽을 망치로 가볍게 두드렸다. 콘크리트와 석고 사이에서 이상하게 울리는 소리가 났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작은 구멍을 뚫고 손전등을 비췄다. 구멍 안쪽에는 작고 네모난 물체가 보였다. 뭐 찾았어. 현장 책임자가 다가왔다. 도윤은 벽을 좀 더 허물어 손을 집어넣었다. 그의 손가락이 차갑고 딱딱한 플라스틱 표면에 닿았다. 그것은 오래된 약통이었다. 윗부분이 갈라져 있었지만 내용물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뭔가 있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다. 그들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어린이가 크레용으로 쓴 종이 한 장과 작은 머리핀, 그리고 풀어진 팔찌가 들어있었다. 메모에는 떨리는 글씨체로 쓰여져 있었다. 나는 내 동생을 혼자 두지 않았어요. 약속했으니까. 현장 책임자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경찰에 연락해야겠어. 강지수는 30대 중반의 프리랜서 기자였다. 한때 유명 신문사의 기자였던 그녀는 지금은 잊혀진 사건들을 추적하는 온라인 미디어에서 일했다. 그녀가 오래된 호텔 철거 현장에서 발견된 미스터리한 메모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지수의 직감이 움직였다. 2003년에 사라진 가족이라고요? 지수가 전화기를 귀에 댄 차에 빠르게 메모를 하며 물었다. 그리고 아무 단서 없이 갑자기 사라졌다고요? 경찰서 앞. 지수는 카메라를 든 채 담당 형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녀는 우산을 펼쳤다. 하늘빛 파란색 우산이었다. 강 기자님, 중년의 형사가 그녀를 향해 걸어왔다. 최 형사입니다. 통화했던 사람이에요. 지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이 사건에 관심이 많습니다. 10년 전 실종된 가족이 맞나요? 최 형사는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서예진 35세, 딸 둘과 함께 그 호텔에 묵었어요. 이틀 후 모두 흔적 없이 사라졌죠. 그때 수사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사실 제대로 된 수사가 없었어요. 최 형사가 한숨을 쉬었다. 호텔 측에서 투숙객 기록이 실수로 분실됐다고 했고 CCTV도 고장이었대요. 신고도 늦게 들어왔고요. 지수의 눈이 빛났다. 그럼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없앤 거겠네요. 최 형사는 그저 어깨를 으쓱했다. 추측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메모 때문에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철거 현장에 도착한 지수는 38호실을 직접 보고 싶다고 요청했다. 안전모를 쓴 채 조심스럽게 반쯤 허물어진 객실로 들어섰다. 여기서 상자를 발견했어요. 도윤이 벽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아이가 일부러 숨긴 것 같았어요. 아무도 모를 만한 곳이었거든요. 지수는 방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벽지는 찢어져 있었고 가구는 대부분 치워진 상태였다. 그녀의 시선이 구석에 고정됐다. 거기 뭐가 있었나요? 지수가 물었다. 도윤이 고개를 갸웃했다. 아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요? 그냥 뭔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지수는 구석으로 걸어가 무릎을 꿇고 바닥을 살폈다.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바닥에는 희미한 원형 자국이 있었다. 마치 무언가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처럼. 호텔의 이전 직원들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 하지만 지수는 마침내 당시 야간 접수원으로 일했던 박상민을 찾아냈다. 그는 지금 말기 폐암으로 호스피스에 있었다. 상민 씨, 2003년 8월에 38호실에 묵었던 가족을 기억하세요? 여자와 아이들 둘. 산소 호흡기를 낀 상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해요. 그 여자는 계속 주위를 살폈어요. 마치 누군가 쫓아오는 것처럼요. 그 가족에 대해 더 아는 것이 있나요? 상민은 잠시 눈을 감았다. 숨을 고르는데 시간이 걸렸다. 옆방 397회 한 남자가 있었어요. 항상 그 방을 지켜보던 지수는 눈을 크게 떴다. 그 남자는 누구였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호텔 매니저와 자주 얘기했어요. 상민의 목소리가 약해졌다. 그리고 그 여자가 사라진 날 밤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누군가 노래하는 소리도. 노래요. 어떤 노래였죠? 상민이 떨리는 손으로 지수의 팔을 잡았다. 옛날 자장가, 계속 같은 멜로디였어요. 그리고 그의 숨이 가빠졌다. 그리고 뭐요? 청색 우산. 그 방에 있던 청색 우산을 매니저가 가져갔어요. 경찰이 오기 전에. 지수는 기록 노트에
파란 우산이라고 적었다. 그녀는 이상하게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시립병원 정신과 병동, 지수는 의사와 면담 중이었다. 김 여사, 10년 전부터 여기 계신 환자 중에 특이한 행동을 보이는 분이 있나요? 특히 같은 노래를 반복해서 부르는.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정현우 환자가 있어요. 2003년에 입원했어요. 심한 트라우마로 거의 말을 하지 않지만 가끔 같은 멜로디를 흥얼거려요. 그들은 조용히 병실로 향했다. 창가에 앉아있는 남자는 50대 초반으로 보였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지수는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정 선생님. 남자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저 계속 노래를 불렀다. 지수는 그의 손을 보았다. 그는 무언가를 꽉 쥐고 있었다. 그게 뭐예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의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항상 그것을 쥐고 있어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지수는 몸을 숙여 그의 손을 보았다. 남자의 손가락 사이로 파란색 물체가 보였다. 그것은 아이의 옷에서 떨어진 것 같은 작은 파란색 단추였다. 남자가 갑자기 노래를 멈추고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마치 먼 곳을 보는 것 같았다. 그녀가 약속했어요. 그가 속삭였다. 그녀가 돌아온다고 약속했어요. 지수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누가요? 누가 약속했어요? 하지만 남자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지수는 그가 쥐고 있는 파란 단추를 다시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들고 있는 파란색 우산을 떠올렸다. 이게 다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지수가 의사에게 물었다. 의사는 그저 어깨를 으쓱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가 입원한 날짜가 2003년 8월 17일이었어요. 그 가족이 실종된 바로 다음 날이에요. 지수는 메모장에 적었다. 그리고 그녀는 확신했다. 호텔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다. 무언가 더 어둡고 비밀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녀는 그 진실을 파헤칠 것이다. 병원을 나서면서 지수는 휴대폰에 메모를 남겼다. 파란 우산의 의미는, 정현우는 누구이며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호텔 매니저는 왜 증거를 숨겼는가? 사라진 기록을 누가 없앴는가? 하늘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지수는 파란색 우산을 펼쳤다. 그리고 그녀는 10년 전 그 비 오는 밤 385실에서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병원에서 나온 지수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의문들을 정리할 수 없었다. 부슬부슬 내리는 가을비 아래 그녀는 택시를 잡아 다음 목적지로 향했다. 호텔의 전 직원이었던 박상민이 언급한 또 다른 인물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고원호 씨가 맞으세요? 지수는 낡은 아파트 문 앞에 서서 물었다. 문을 연 남자는 60대 중반으로 보였고 헐렁한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누구시죠? 남자의 목소리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전주일보의 강지수입니다. 2003년 금호 호텔에서 일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지수가 명함을 내밀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활짝 열었다. 들어오세요. 밖은 춥네요. 원호의 아파트는 단출했지만 깔끔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중 하나는 금호 호텔 직원들의 단체 사진이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원호가 차를 내오며 물었다. 2003년 8월에 실종된 가족에 대해 알아보고 있어요. 서예진 씨와 두 딸에 관한 이야기요. 원호의 손이 떨렸다. 차가 약간 쏟아졌다. 오래된 이야기를 왜 파헤치시나요? 최근에 그 호텔에서 발견된 물건 때문이에요. 아이가 쓴 메모요. 지수가 사진을 보여주었다. 원호는 사진을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지수는 녹음기를 꺼냈다.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원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전 당시 호텔 보안 담당이었어요.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많았어요. 어떤 이상한 일이요? 308호 옆방에 한 남자가 있었어요. 307호에 묵고 있던. 원호가 목을 가다듬었다.
그는 장기 투숙객이었어요. 항상 3층에만 있었고 특히 38호 근처를 맴돌았죠. 그 남자의 이름은요, 정현우라고 했어요. 뭔가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항상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고 사람들과 거의 대화하지 않았어요. 지수는 눈을 크게 떴다. 정현우요? 지금 정신병원에 있는 그 사람인가요? 원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가 거기 있나요? 그럼 살아있군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셨나요? 원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그 가족이 사라진 날 밤 정현우도 사라졌어요. 우리는 그가 도망쳤다고 생각했죠. 그가 그 가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원호는 머뭇거렸다.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가 목소리를 낮췄다. 그 방에서 아이들이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노랫소리는 들었죠. 노래요? 그래요. 어린아이가 부르는 자장가요. 항상 같은 노래였어요. 원호가 눈을 감고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지수의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다. 정현우가 부르던 것과 똑같은 노래였다. 그날 밤에 이상한 소리 같은 건 없었나요? 비명이라든가. 원호는 갑자기 창백해졌다. 있었어요. 새벽 3시쯤 짧고 날카로운 비명이 들렸어요. 마치 베개로 막은 것 같은. 그가 떨리는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다. 전 그때 순찰 중이었는데 3층 복도 끝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38호로 뛰어갔지만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매니저에게 보고했죠. 하지만 그는 그냥 넘어가라고 했어요. 손님들의 사생활이라며. 다음 날은요? 아침에 그 방은 비어 있었어요. 마치 아무도 묵지 않은 것처럼. 단지 원호가 주저했다. 단지 뭐요? 파란색 우산이 있었어요. 방 구석에 펼쳐진 채로요. 그리고 정현우도 사라졌고요. 지수는 메모장에 빠르게 기록했다. 그 우산은 어떻게 됐나요? 매니저가 가져갔어요. 그리고 모든 직원들에게 이 일에 대해 입 다물라고 했죠. 매니저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이준혁이요. 하지만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지수가 물었다. 원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부산에 살고 있어요. 큰 호텔 체인에 이사가 됐죠. 지수는 다음 목적지를 찾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아직 더 알아내야 할 것이 있었다. 원호 씨, 혹시 정현우가 그 가족과 어떤 관계였는지 아세요? 원호는 잠시 침묵했다.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한 번은 그가 38호 앞에서 서성이는 걸 봤어요. 문에 귀를 대고 듣고 있었죠. 그리고 그는 웃고 있었어요. 아이가 장난감을 보는 것처럼 기쁜 표정으로요. 지수는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서예진 씨는요? 그녀가 정현우를 알았나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원호가 말을 잠시 멈췄다. 그녀는 항상 불안해 보였어요. 특히 복도에서요. 마치 누군가 쫓아오는 것처럼 항상 주위를 살폈죠. 다음 날 지수는 정신병원으로 다시 찾아갔다. 이번에는 담당 의사와 더 자세히 이야기하기 위해서였다. 정현우 환자는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됐나요? 지수가 물었다. 김 의사가 파일을 꺼냈다. 2003년 8월 17일 전주역에서 발견됐어요. 혼란스러운 상태로 같은 노래를 계속 반복해서 부르고 있었죠. 주머니에는 호텔 키카드와 의사가 파일을 넘겼다. 파란색 단추 하나가 있었어요. 그가 말한 것 중 기억나는 것이 있나요? 초기에는 몇 마디 했어요. 내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같은 말들이요. 그리고 소아라는 이름을 몇 번 불렀어요. 지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소아요? 혹시 수아 아닐까요? 가능성이 있겠네요. 기록에는 그냥 소아라고 적혀 있어요. 지수는 정현우의 병실로 다시 향했다. 그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고 파란 단추를 쥐고 있었다. 정현우 씨, 지수가 부드럽게 불렀다. 수아에 대해 기억나세요? 남자의 손가락이 움찔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수아, 그가 중얼거렸다. 수아는 노래를 불렀어요. 매일 밤. 지수는 가까이 다가갔다. 어떤 노래였나요? 정현우는 다시 그 자장가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다 갑자기 멈췄다. 동생을 위해서요. 어린 동생이 잠들 수 있게. 날이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현우의 눈에 갑자기 초점이 생겼다.
그는 지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어떻게 알았죠? 지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정현우 씨, 그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남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듣기만 했어요. 벽을 통해서 매일 밤 그 노래를. 뭘 들었나요? 비명소리.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침묵. 그리고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파란색, 모든 것이 파란색이었어요. 갑자기 정현우가 흥분하기 시작했다. 간호사들이 뛰어들었고 의사가 진정제를 놓았다. 미안해요.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네요. 김 의사가 지수를 병실 밖으로 안내했다. 지수는 복도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메모장에 적었다. 정현우, 307호 투숙객, 벽을 통해 모든 것을 들었음 수아, 노래를 불렀음 나리를 위해. 파란색의 의미는 비명소리와 침묵,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수는 병원을 나서며 다음 수사 방향을 결정했다. 이제 그녀는 금호 호텔의 전 매니저 이준혁을 찾아 부산으로 향할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10년 전 그 비 오는 밤 3개 8호실에서 벌어진 진실의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부산행 KTX 안에서 지수는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지난 10년의 시간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정보가 담긴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서예진 35세, 딸 둘, 수아와 나리. 지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찾은 서예진의 흐릿한 사진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피곤해 보이지만 결연한 표정의 여성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어린 소녀 하나가 서 있었다. 수아로 추정되는 아이였다. 나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지수는 정현우의 말을 떠올렸다. 모든 것이 파란색이었어요. 무슨 의미였을까? 파란 우산, 파란 단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 그녀의 생각은 또 다른 인물로 향했다. 하느니 2003년 당시 금호 호텔의 리셉션 담당이었던 여성이었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은희는 서예진 가족이 체크인한 것을 기억했지만 그들이 언제 어떻게 호텔을 떠났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했다. 지수는 이 진술에 의문을 품었다. 호텔 리셉션이 투숙객의 출입을 모른다는 건 이상했다. KTX가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 비는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지수는 우산을 펼치며 택시를 잡았다. 해운대 그랜드 호텔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하자 지수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다. 그녀는 이준혁에 대한 정보를 검색했다. 그는 현재 부산의 대형 호텔 체인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금호 호텔에서 일한 후 그의 경력은 급상승했다. 어떻게 작은 지방 호텔의 매니저가 갑자기 그런 고위직으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 하지만 지수의 첫 번째 목적지는 이준혁이 아니었다. 그녀는 하는희를 먼저 만나기로 했다. 경찰 기록에 따르면 은희는 금호 호텔을 그만둔 후 부산으로 이주했다. 그녀는 이제 기장군의 한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다. 바닷가 마을은 비에 젖어 있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지수는 은희의 집을 찾았다. 그것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의 작은 집이었다. 푸른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 앞에서 지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안에서 조심스러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느니 씨 찾습니다. 전주일보 강지수 기자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문이 조금 열렸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지수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세요? 2003년 금호호텔 실종 사건에 대해 취재하고 있습니다.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은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듯 고개를 돌렸다. 들어오세요. 밖에서 이야기하기엔 너무 추워요. 집안은 놀라울 정도로 정갈했다. 벽에는 바다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작은 테이블 위에는 미니멀한 스타일의 화분이 놓여 있었다. 은희는 지수에게 앉으라고 손짓한 후 부엌으로 향했다. 차 한 잔 드릴게요. 지수는 거실을 둘러보았다.
어디에도 가족 사진이나 개인적인 물건이 보이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의 흔적을 의도적으로 지운 것 같은 공간이었다. 은희가 차 두 잔을 들고 돌아왔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예진 씨와 두 딸에 대해 기억하시나요? 지수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은희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시간을 벌었다. 오래된 일이에요. 많이 기억나지 않아요. 체크인은 분명히 기억하시죠? 그들이 언제 체크아웃 했는지도 기억나시나요? 은희의 눈이 불안하게 움직였다. 체크아웃은 기억나지 않아요. 제가 그날 휴가였거든요. 지수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은희를 바라보았다. 경찰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요. 오히려 당신이 근무 중이었다고 나와 있어요. 은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은 그만두는 게 좋을 거예요, 기자님.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지 마세요. 사라진 가족이 있어요, 은희 씨.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권리가 있어요. 은희는 갑자기 일어났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제 가주세요.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파란 우산에 대해 아세요? 그리고 정현우라는 남자는요? 은희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졌다. 도자기가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다. 누가 당신에게 그 이름을 알려줬죠? 지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당신은 무언가 알고 있어요. 제발 말해주세요. 은희는 천천히 다시 앉았다. 그녀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당신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요. 시도라도 해보게 해주세요. 은희는 깊은 숨을 내쉰 후 일어나 책장으로 향했다. 그녀는 책 뒤에 숨겨진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서 낡은 가죽 커버의 수첩을 꺼내 지수에게 건넸다. 이걸 보면 알 거예요. 하지만 은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걸 보고 나면 당신의 인생도 영원히 바뀔지도 몰라요. 지수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받아들었다. 그것은 예상보다 무거웠다. 마치 그 안에 담긴 비밀의 무게처럼 수첩을 열자 빽빽한 글씨와 숫자, 그리고 이상한 기호들이 눈에 들어왔다. 날짜별로 정리된 투숙객 명단과 그 옆에는 삼각형, 원, M과 같은 기호들이 표시되어 있었다. 이게 뭐죠? 지수가 물었다. 진짜 투숙객 기록이에요.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공식 기록에는 없는. 지수는 수첩을 넘기다가 2003년 8월 15일 페이지에서 멈췄다. 서예진의 이름 옆에는 빨간 원이 그려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메모가 있었다. 308 여자 플러스 아이 2명 마지막 밤 확인됨.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은희는 눈을 감았다. 호텔에서는 다른 사업도 진행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업이요? 사람들, 특히 아이들을. 은희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해외 입양을 위한 중개였어요. 하지만 합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지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인신매매라는 말이군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그저 기록을 관리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돈이 필요했어요. 아픈 어머니가 있었거든요. 서예진과 그녀의 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죠? 저는 모든 세부 사항을 알지 못해요. 하지만 그들은 특별한 고객이었어요. 매니저가 직접 관리했죠. 이준혁이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와 그의 파트너들요. 지수는 수첩을 더 넘겼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주소록이 있었다. 그 중에는 부산의 한 병원 주소와 의사 이름도 있었다. 이건 지수가 중얼거렸다. 아이들이 거쳐가는 곳이었어요. 은희가 말했다. 모든 서류가 처리되는 곳이죠. 지수는 자신이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럼 파란 우산은요? 그건 어떤 의미였나요? 은희의 표정이 변했다. 그건 신호였어요. 누가 선택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갑자기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은희는 창밖을 내다본 후 창백해졌다. 당신 혼자 왔나요? 그녀가 급하게 물었다. 네, 물론이죠. 왜요? 그들이 여기 있어요. 은희의 목소리가 공포로 가득 찼다. 당신은 지금 당장 가야 해요. 뒷문으로요. 누가 와요? 무슨 말씀이세요? 수첩을 가져가세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은희가 지수를 부엌으로 밀었다.
그들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지수는 수첩을 가방에 넣고 뒷문을 통해 빠져나왔다. 비가 그녀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골목길을 통해 달리면서 그녀는 방금 알게 된 끔찍한 진실의 무게를 느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자신도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부산의 작은 모텔 방에서 지수는 창문의 커튼을 살짝 열어 밖을 살폈다. 비는 멈췄지만 거리는 여전히 축축했다. 그녀는 은희의 집에서 도망친 후 곧바로 이곳으로 왔다. 호텔은 위험했다. 누군가 그녀를 추적하고 있다면 체크인 기록은 쉽게 발견될 수 있었다. 방 중앙의 침대 위에는 은희의 수첩이 펼쳐져 있었다. 지수는 밤새 그것을 연구했다. 수첩에는 날짜, 방번호, 그리고 암호화된 기호들이 가득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빨간색 원으로 표시된 이름들이었다. 그 중에는 서예진도 있었다. 마지막 밤, 확인됨. 지수는 그 문구를 되뇌었다. 그것은 무슨 뜻일까? 그녀는 눈을 감고 생각을 정리했다. 금호 호텔은 불법 입양의 중간 경유지였다. 은희의 진술에 따르면 특정 고객들이 선택되어 해외로 보내졌다. 하지만 서예진의 경우는 달랐다. 그녀와 두 딸은 왜 그 시스템에 들어갔을까? 그리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지수는 노트북을 열고 서예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검색했다. 오래된 신문기사 하나가 눈에 띄었다. 2002년 서예진은 한 병원 앞에서 시위를 하는 사진이 있었다. 기사의 제목은 불법 입양 의혹 제기하는 엄마들이었다. 이거였어. 지수가 중얼거렸다. 서예진은 이미 그 불법 네트워크에 대해 알고 있었다. 어쩌면 그녀는 증거를 찾기 위해 호텔에 간 것일지도 모른다. 지수는 휴대폰을 집어 최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사님, 저 강지수입니다. 서예진의 개인 배경에 대해 더 알아보셨나요? 아, 강 기자님, 네, 몇 가지 찾았어요. 서예진은 간호사였어요. 부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일했죠.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최 형사가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녀는 입양 관련 비리를 내부 고발하려 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지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의 남편은요? 기록상으로는 없어요. 두 아이의 출생 증명서에도 아버지라는 비어 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지수는 다음 행선지를 결정했다. 은희의 수첩에 나온 병원 주소로 가기 전에 그녀는 먼저 금호 호텔 근처에 있었던 오래된 골동품 가게를 방문하기로 했다. 호텔 직원들의 말에 따르면 그곳 주인은 호텔에서 나온 물건들을 자주 구매했다고 한다. 전주로 돌아온 지수는 한옥마을 근처의 작은 골동품 가게 앞에 서 있었다. 시간의 창고라는 오래된 간판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문을 열자 작은 종소리와 함께 먼지 냄새가 그녀를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70대로 보이는 노인이 카운터 뒤에서 인사했다. 그의 주름진 얼굴은 수많은 이야기를 간직한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강지수라고 합니다. 혹시 금호 호텔에서 나온 물건들에 대해 여쭈어봐도 될까요? 노인의 눈이 반짝였다. 아, 그 오래된 호텔이요? 네, 많은 물건들이 이곳으로 왔죠. 특히 철거 전에요. 뭘 찾으시나요? 2003년 즈음에 호텔에서 나온 물건이요. 특히 308호실과 관련된 것이 있을까요? 노인은 턱을 쓰다듬었다. 308호... 그 방은 특별했어요. 사람들이 그곳에 묵기를 꺼려 했거든요. 왜죠? 소문이 있었어요. 한밤중에 아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그가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리고 파란색 물건이 저절로 나타난다는. 지수는 긴장했다. 파란색 물건이요? 네, 우산, 인형, 단추 같은 것들이요. 투숙객들이 두고 간 적이 없는데도 방 안에 있었다고 해요. 혹시 그 방에서 나온 물건이 여기 있나요? 노인은 생각에 잠겼다. 대부분은 팔렸어요. 하지만 그가 천천히 일어났다. 몇 년 전에 특이한 것을 발견했어요. 잠시만요. 그는 뒷방으로 사라졌다가 먼지 쌓인 상자를 들고 돌아왔다. 호텔 침대 뒤에서 발견했어요. 아마도 누군가 일부러 숨겨놓은 것 같았죠.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어린이 스케치북이 들어있었다. 사진은 호텔 로비에서 찍은 것으로 보였다.
한 여성이 두 아이와 함께 서 있었는데 여성의 얼굴 부분이 찢어져 있었다. 이게 지수가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이 아이들이 수아와 나리인가요? 이름은 모르겠지만 2003년 여름에 찍은 거예요. 호텔 직원이 그렇게 말했어요. 지수는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것은 분명 아이가 그린 그림들이었다. 첫 페이지에는 얼굴 없는 사람들이 그려져 있었다. 다음 페이지에는 칼을 들고 있는 소녀의 그림이 있었다. 또 다른 페이지에는 문 뒤에 갇힌 다른 소녀가 그려져 있었다. 지수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자 그녀의 숨이 멎었다. 그것은 눈물을 흘리는 여성의 그림이었고 그 옆에는 떨리는 필체로 쓰여 있었다. 엄마가 잠들겠대요. 난 기다릴 거라고 했어요. 이건 누가 그린 걸까요? 지수가 물었다. 노인은 어깨를 으쓱했다. 아마도 그 방에 묵었던 아이일 거예요. 그림 솜씨로 보아 10살은 넘어 보이네요. 수아. 지수가 중얼거렸다. 이건 수아가 그린 거예요. 그녀는 다시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두 소녀 중 한 명은 다른 아이보다 훨씬 컸다. 큰 아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고 작은 아이는 웃고 있었다. 이 사진을 가져도 될까요? 그리고 스케치북도요. 제가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져가세요. 사실 그 물건들은 항상 저를 불편하게 했어요. 마치 누군가의 슬픔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요. 지수는 감사 인사를 하고 가게를 나왔다. 그녀는 차 안에서 다시 스케치북을 살폈다. 그림들은 분명 공포와 불안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의 문구, 엄마가 잠들겠대요. 난 기다릴 거라고 했어요. 이것은 서예진이 죽었다는 의미일까? 그리고 수아는 약속대로 기다렸을까? 지수는 은희의 수첩에서 찾은 병원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다. 그녀는 이제 서예진이 내부 고발하려 했던 그 병원으로 향할 것이다. 차를 출발시키기 전 그녀는 잠시 스케치북의 마지막 그림을 바라보았다. 눈물 흘리는 여성의 그림, 그리고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그림 속 여성의 옷은 파란색이었다. 파란색, 모든 것이 파란색이었어요. 정현우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엔진을 켰다. 부산으로 향하는 길에 하늘은 다시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마치 다가올 진실만큼이나 무거운 구름이 드리워지는 것 같았다. 병원에 도착하기 전 지수는 한 카페에 들러 발견한 것들을 정리했다. 그녀는 스케치북의 그림들을 하나하나 분석했다. 얼굴 없는 사람들, 칼을 든 소녀, 문 뒤에 갇힌 아이,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의 시선이 스케치북의 뒷표지 안쪽에 고정됐다. 그곳에는 작은 글씨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다. 수아의 그림책, 만지지 마세요. 그 아래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2003년 8월 14일, 서예진 가족이 사라지기 하루 전이었다. 지수는 스케치북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이번에는 다른 시각으로. 그림들은 단순한 공포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예진과 그녀의 딸들이 경험한 일의 기록이었다. 그녀는 서예진이 호텔에 간 이유를 이제 확신할 수 있었다. 그녀는 증거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녀는 그것을 찾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다. 지수는 결연한 표정으로 차 키를 돌렸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그녀는 파란색 우산을 들고 병원으로 향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했다. 대형 병원의 흰 복도를 걸으며 지수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간호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최 형사의 도움으로 병원 출입 허가를 받긴 했지만 가능한 한눈에 띄지 않는 것이 좋았다. 특히 은희의 수첩에 이름이 적힌 의사가 아직도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면 말이다. 김재훈 박사님 진료실이 어딘가요? 지수가 리셉션에서 물었다. 3층 3색 5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술 중이세요. 2시간 후에나 돌아오실 거예요. 완벽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3층에 도착해 주변을 살피자 복도는 비교적 한산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305호 진료실 쪽으로 걸어갔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지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최 형사에게 빌린 특수 도구를 꺼내 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녀는 재빨리 문을 닫고 주변을 살폈다. 진료실은 놀랍도록 정갈했다. 벽에는 의학 학위증과 상장들이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의학 서적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지수는 서랍과 캐비닛을 조심스럽게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무엇을 찾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서예진과 연결된 무언가 또는 불법 입양 네트워크의 증거가 있을 것이라 추측할 뿐이었다. 30분 동안의 수색 끝에 그녀는 거의 포기할 뻔했다. 그때 그녀의 발이 바닥의 특정 부분을 밟았을 때 이상한 소리가 났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살펴보자 다른 부분과 약간 색이 다른 마루판 하나가 보였다. 지수는 손가락으로 가장자리를 더듬어 마루판을 들어 올렸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금속 상자가 있었다. 이것이군. 지수는 숨을 죽이며 상자를 꺼냈다. 자물쇠가 있었지만 오래되어 녹슬어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도구를 사용해 자물쇠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었다. 작은 아이의 옷 조각들, 두 켤레의 신발, 그리고 신문 기사, 스크랩이 담긴 봉투가 있었다. 지수는 신발 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분홍색 아동용 운동화였고 안쪽에는 이름이 수놓아져 있었다. 나리. 지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이것은 서예진의 어린 딸 신발이었다. 그녀는 다른 물건들도 급히 살펴보았다. 옷 조각들은 어린이 옷에서 잘라낸 것처럼 보였다. 마치 누군가가 증거를 보관하듯이 그녀는 신문기사 스크랩이 담긴 봉투를 열었다. 대부분은 2000년에서 2003년 사이의 기사들이었다. 주제는 모두 같았다. 불법 입양과 관련된 병원 스캔들. 그리고 그중 하나에서 지수는 서예진의 얼굴을 발견했다. 그녀는 병원 앞에서 시위하는 여성들 중 하나였고 기사 제목은 불법 입양 네트워크 내부 고발자들 생명의 위협 바다였다. 봉투 안에는 또 다른 봉투가 있었다. 지수는 그것을 열어 내용물을 쏟아냈다. 그것은 서류들이었다. 출생증명서, 입양 서류, 그리고 여권 사진들. 모두 다른 아이들의 것이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모든 서류에는 김재훈 박사의 서명이 있었다. 이게 바로 서예진이 찾던 증거였을까? 지수는 중얼거렸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지수는 급히 핸드폰으로 서류들을 촬영한 후 상자를 원래 자리에 숨겼다. 그녀는 재빨리 캐비닛 뒤에 몸을 숨겼다. 문이 열리고 두 명의 남자가 들어왔다. 한 명은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얘기해도 안전한가? 정장 입은 남자가 물었다. 걱정 마세요, 이준혁 이사님. 제 진료실은 정기적으로 도청 장치를 확인합니다. 지수의 눈이 커졌다. 이준혁, 금호 호텔의 전 매니저였다. 새로운 패키지가 이번 주에 도착합니다. 모든 서류는 준비되어 있나요? 이준혁이 물었다. 네, 모두 처리했습니다. 아이들은 제주도 시설에 일시 보관될 예정이고 그 후 해외 바이어들에게 인계될 겁니다. 지수는 소리내지 않으려 입을 막았다. 그들은 여전히 활동 중이었다. 불법 입양 네트워크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운영되고 있었다. 서예진 사건 같은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 기자가 예전 기록을 파헤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준혁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깔려 있었다. 걱정 마세요. 모든 증거는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하는희도 통제해 있고요. 좋아요. 그럼 금요일에 시설에서 만납시다. 두 사람이 진료실을 나가자 지수는 겨우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자신이 위험한 비밀을 발견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그녀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진료실을 빠져나와 병원을 떠났다. 그녀의 머릿속은 새로운 정보로 가득 찼다. 서예진은 불법 입양 네트워크의 내부 고발자였고 그녀가 호텔에 간 것은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무언가 잘못되었고 그녀와 그녀의 딸들은 사라졌다. 병원 주차장에서 지수는 최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사님, 제가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불법 입양 네트워크가 여전히 활동 중이에요. 그리고 서예진 실종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요. 증거가 있나요? 네, 사진 찍었어요. 그리고 2명의 주요 인물이 제주도의 어떤 시설에서 금요일에 만날 예정이라는 것도 알아냈어요. 좋아요. 당장 전주로 돌아오세요. 우리가 체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지수는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그녀는 백미러를 통해 병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남자를 발견했다. 의사 가운을 입은 남자였다. 김재훈 박사. 그는 천천히 입꼬리를 올려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다. 지수는 급히 차를 출발시켰다. 그녀는 이제 자신도 표적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전주로 돌아오는 길에 지수는 금호 호텔 철거 현장에 들러 마지막 조사를 하기로 했다. 그곳에서는 여전히 지하층 발굴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김도윤 씨 계신가요? 지수가 현장 사무실에 들어서며 물었다. 아, 강 기자님, 여기 있어요. 도윤이 손을 흔들었다. 마침 잘 오셨어요. 새로운 것을 발견했거든요. 도윤은 지수를 발굴 현장으로 안내했다. 호텔의 지하실 바닥을 파내는 작업 중에 그들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3985 바로 아래 위치에서 발견했어요. 도윤이 설명했다.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숨긴 것 같았어요. 상자는 이미 열려 있었고 내용물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그곳에는 어린이 옷 조각들, 신발 한 켤레, 그리고 작은 장난감들이 있었다. 지수는 물건들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옷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분홍색과 파란색 패턴이 선명했다. 신발은 병원에서 본 것과 비슷했지만 크기가 달랐다. 이것은 더 큰 아이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작은 봉투 하나가 상자 밑바닥에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떼어내 열었다. 안에는 신문 기사, 스크랩들이 있었다. 모두 불법 입양에 관한 것이었고 병원에서 본 것과 같은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나의 기사에 형광펜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다. 그것은 김재훈 박사의 사진이 있는 기사였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다. 이 사람이 우리 아이들을 데려갔다. 지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것은 서예진이 남긴 증거였다. 그녀는 아이들이 사라진 후에도 진실을 밝히려 했던 것이다. 이게 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도윤이 물었다. 지수는 상자의 다른 물건들을 다시 살펴보았다. 그 중에는 작은 일기장처럼 보이는 것도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열었다. 첫 페이지에는 서예진의 것으로 보이는 필체로 쓰여져 있었다. 수에게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나리를 보호해 주렴. 호텔 직원 누구도 믿지 마. 약이란 단어를 들으면 즉시 도망쳐. 엄마가 너희를 사랑해. 엄마.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서예진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딸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것은 경찰에 보내야 해요. 지수가 말했다. 이건 중요한 증거예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요. 발굴팀이 호텔 지하에서 또 다른 것을 발견했거든요. 그는 지수를 발굴 현장 깊숙한 곳으로 안내했다. 그곳에서 작업자들은 콘크리트 벽을 부수고 있었다. 여기서 이상한 공간을 발견했어요. 호텔 도면에는 없는 방이었죠. 콘크리트 벽 너머로 어두운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수가 손전등을 비추자 작은 방이 보였다. 그곳에는 침대 프레임과 깨진 의자만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벽에는 연필로 그린 흔적들이 있었다. 지수는 가까이 다가가 벽을 살펴보았다. 그것은 달력처럼 보였다. 누군가가 날짜를 세고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 표시는 2003년 8월 17일이었다. 이곳은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비밀방이었던 것 같아요. 도윤이 말했다. 그리고 누군가가 여기 갇혀 있었던 것 같군요. 지수는 방 안을 더 살폈다. 구석에는 작은 종이 조각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어린아이의 그림이었다. 두 소녀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위에는 3글자가 쓰여 있었다. 수아, 나리. 지수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림을 맞추기 시작했다.
서예진은 불법 입양 네트워크를 폭로하려 했고 그녀와 딸들은 호텔에 숨어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발견되었고 서예진은 사라졌다. 그리고 아이들은 적어도 한동안은 이 비밀방에 갇혀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 지수는 최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사님, 중요한 발견이 또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에 있다는 시설에 대해 알아봐야 해요. 서예진의 딸 중 하나가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광주시 외곽의 천사의 집 보유권은 고즈넉한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3층짜리 건물은 평화로운 분위기를 풍겼지만 지수의 가슴은 무겁게 느껴졌다. 최 형사와 함께한 3일간의 조사 끝에 그들은 마침내 이곳에 도달했다. 정말 그녀가 여기 있을까요? 지수가 주차장에 차를 세우며 물었다. 최 형사는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2004년 광주 기차역에서 발견된 10살 추정 여아. 이름이나 개인정보를 기억하지 못했고 심각한 트라우마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당시 임시로 정미소라는 이름을 지어줬고 지금까지 이곳에서 생활 중이에요. 나이가 맞아요. 수아는 2003년에 14살이었으니까 발견 당시 15살 정도였을 거예요. 그들은 조용히 보육원으로 향했다. 리셉션에서 원장을 만나 자신들의 신분과 방문 목적을 설명했다. 미소는 특별한 아이예요. 김 원장이 말했다. 그녀는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다. 처음 왔을 때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몇 년 동안 선택적 함구증을 보였죠. 그리고 악몽에 시달렸어요. 매일 밤, 지금은 어떤가요? 지수가 물었다. 많이 나아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기억의 벽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말하려 하면 패닉 상태가 되곤 해요. 그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최 형사가 물었다. 김 원장은 망설였다. 그녀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아요. 미소는 매우 연약해요. 우리는 그저 몇 가지 질문만 할 거예요. 지수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이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수아의 스케치북을 꺼냈다. 김 원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좋아요. 하지만 조심해 주세요. 그녀는 지금 정원에 있어요. 그들은 뒷마당으로 안내되었다. 넓은 정원에는 다양한 꽃들이 피어 있었고 작은 연못도 있었다.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소녀가 보였다. 16살 정도로 보이는 그녀는 긴 검은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묶고 있었다. 미소야, 손님이 왔어. 김 원장이 부드럽게 불렀다. 소녀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크고 맑았지만 어딘가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지수는 그 순간 그녀가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린 아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안녕하세요, 미소씨. 지수가 미소 지으며 다가갔다. 저는 강지수라고 해요. 기자예요. 그리고 이분은 최 형사님이시고요. 미소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표정은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우리는 당신의 과거에 대해 알아보고 있어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2003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요. 미소의 눈이 잠시 흔들렸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수는 천천히 가방에서 파란색 우산을 꺼냈다. 그녀는 그것을 펼쳐 미소 앞에 들어 올렸다. 이것을 기억하나요? 순간 미소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책이 무릎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크게 떠졌다. 아, 안 돼. 그녀가 속삭였다. 그건 괜찮아요. 지수가 우산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당신을 해치려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미소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저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인데요? 지수가 부드럽게 물었다. 수아. 미소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수아가 아니에요. 지수와 최 형사는 놀란 눈빛을 교환했다. 그녀는 수아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다. 그럼 당신은 누구인가요? 최 형사가 물었다. 미소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미소예요. 지수는 스케치북을 꺼내 미소에게 보여주었다.
이것은 혹시 기억나나요? 당신이 그린 그림들이에요. 미소는 스케치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이 자동적으로 뻗어 책을 만졌다. 그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렀을 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마, 그녀가 중얼거렸다. 엄마가 잠들겠대요. 난 기다릴 거라고 했어요. 갑자기 미소가 몸을 떨기 시작했다. 그녀는 스케치북을 꽉 쥐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약속했어요. 내가 약속했어요. 나리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지수는 천천히 미소의 옆에 앉았다. 당신이 수아인가요? 미소. 이제는 수아라고 확신할 수 있었다. 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전신이 떨리고 있었다. 저는 그녀를 죽였어요. 제 잘못이에요. 누구를요? 나리를요. 내가 보호했어야 했는데. 수아가 계속 흐느꼈다. 내가 약속했는데. 김원장이 다가와 수아의 어깨를 감쌌다. 진정해 미소야. 괜찮아. 안전해. 우리가 이야기를 좀 더 나눌 수 있을까요? 최 형사가 물었다. 하지만 좀 더 조용한 곳에서요. 보육원의 상담실에서 수아는 천천히 진정되었다. 그녀 옆에는 보육원 심리 상담사가 함께 있었다. 지수와 최 형사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준비되면 이야기해도 돼요. 상담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수아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다. 저는 기억이 완전하지 않아요. 조각조각 떠올라요. 기억나는 대로 말해줄 수 있어요. 지수가 물었다. 우리는 도망치고 있었어요. 수아가 시작했다. 엄마와 나리 그리고 엄마는 무서워했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쫓고 있다고 했어요. 누가 당신들을 쫓았나요? 병원 사람들, 엄마가 뭔가를 알아냈어요. 아이들에 관한 거였어요. 그들이 아이들을 팔아넘기고 있다는 사실을. 수아의 이야기는 지수가 지금까지 알아낸 것과 일치했다. 서예진은 불법 입양 네트워크를 폭로하려 했고 그 때문에 위험에 처했다. 호텔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최 형사가 물었다. 수아의 눈이 멀어졌다. 그녀는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우리는 이틀 동안 묵을 예정이었어요. 엄마는 누군가를 만날 약속이 있었어요. 증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첫날 밤은 괜찮았어요. 하지만 다음 날 그 사람이 왔어요. 어떤 사람인가요? 호텔 매니저라고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그를 알아봤어요. 병원에서 본 사람이라고 했어요. 지수는 재빨리 메모했다. 이준혁이 김재훈 박사와 함께 일했다는 증거였다.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수아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호흡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엄마는 저에게 나리를 데리고 화장실에 숨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소리가 들렸어요. 싸우는 소리, 그리고 비명 소리.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가 나갔을 때 엄마는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피가 많았어요. 지수는 숨을 참았다. 서예진은 살해당했다. 그 후에 어떻게 했나요? 저는 나리를 보호해야 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우리는 옷장에 숨었어요. 하루 종일. 그리고 밤에 저는 엄마를 침대 밑에 숨겼어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나리에게 엄마가 잠시 잠들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고요. 얼마나 오래 그곳에 있었나요? 이틀. 아마도. 저는 확실하지 않아요. 배가 너무 고팠어요. 나리는 계속 울었고요. 그래서 저는 밤에 음식을 찾으러 나갔어요. 그때 수아는 갑자기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수아? 지수가 부드럽게 물었다. 누군가가 방에 들어왔어요. 저는 침대 밑에 숨었어요. 그들은 엄마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리가 옷장에서 소리를 냈어요. 그들은 나리를 찾았어요. 당신은 어떻게 했나요? 저는 숨어 있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들이 나리를 데려갔어요. 그녀는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수아의 얼굴에는 자책과 후회가 가득했다. 저는 약속을 어겼어요. 나리를 보호하지 못했어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지수는 수아의 손을 잡았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수아.
당신은 아직 아이였어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최 형사가 물었다. 저는 호텔에 갇혔어요. 지하에 있는 방에요.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은 저를 다른 곳으로 데려갔어요. 기차를 타고. 그 후에 기억은 없어요. 다음에 기억나는 건 기차역에서 깨어난 거예요. 지수는 이제 그림이 완성되기 시작했다고 느꼈다. 서예진은 살해당했고 나리는 불법 입양 네트워크로 보내졌다. 그리고 수아는 기억을 잃은 채 광주에서 발견되었다. 수아, 당신은 굉장히 용감했어요. 지수가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나리를 찾고 있어요. 수아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다. 나리가 살아있나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당신의 도움으로 우리는 그녀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수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스쳤다. 제가 기억하려고 노력할게요. 나리를 위해서. 지수는 파란색 우산을 가리켰다. 이 우산에 대해 기억나는 게 있나요? 수아는 우산을 바라보았다. 그건 그 사람의 거였어요. 어떤 사람이요? 창문으로 항상 우리를 지켜보던 남자요. 엄마는 그를 피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항상 거기 있었어요. 파란색 우산을 든 채로. 지수는 정현우를 떠올렸다. 그가 호텔에서 당신들과 같은 층에 묵고 있었나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항상 나리를 바라봤어요. 마치 그녀가 특별한 것처럼요. 그 남자가 당신들을 해치려 했나요? 수아는 잠시 생각했다. 모르겠어요. 그는 그냥 지켜봤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우산을 우리 방에 두고 갔어요. 엄마는 그걸 보고 매우 무서워했어요. 지수는 이제 파란색 우산의 의미를 이해했다. 그것은 일종의 표시였다. 정현우는 아마도 네트워크의 일원이었고 우산은 서예진 가족이 선택되었다는 신호였을 것이다. 수아, 당신의 이야기가 매우 중요해요. 최 형사가 말했다. 이것으로 우리는 당신의 동생을 찾는데 한 걸음 더 가까워졌어요. 수아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슬픔, 후회, 그리고 희망. 나리를 정말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최선을 다할게요. 지수가 약속했다. 그리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수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표정에 결의가 깃들었다. 저도 함께 찾고 싶어요. 제 약속을 지키고 싶어요. 김 원장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미소 아니 수아야. 괜찮겠니? 수아는 스케치북을 단단히 쥐었다. 네,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도망치는 건 충분해요. 나리를 위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지수는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다. 함께 할게요, 수아. 끝까지. 그들이 보유권을 나설 때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치 오랜 어둠 끝에 드디어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것처럼. 제주도의 하늘은 우울했다. 짙은 구름이 섬 전체를 덮고 있었고 바다는 거친 파도를 일으키며 해안선을 때리고 있었다. 지수, 최 형사, 그리고 수아는 조용히 렌터카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 앞에는 희망의 둥지라는 이름의 대형 건물이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아동복지 시설이었지만 은희의 수첩과 병원에서 들은 대화를 통해 지수는 이곳이 불법 입양 네트워크의 중심지임을 알고 있었다. 그들이 왔어요. 최 형사가 싼 안경으로 시설의 정문을 지켜보며 말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 천천히 게이트를 통과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준혁과 김재훈이 맞네요. 지수는 심호흡을 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경찰 특수팀이 주변에 배치되어 있었고 그들은 신호만 기다리고 있었다. 수아, 괜찮아? 지수가 뒷좌석에 앉아있는 소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수아는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지만 눈빛에는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다. 네, 그냥 조금 무서워요. 걱정하지 마. 우리가 같이 있을 거야. 지수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오늘 이 모든 일이 끝날 거야. 최 형사가 무정의를 들었다. 모든 팀 준비됐나? 작전 시작한다. 시설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고급스러웠다. 빛나는 대리석 바닥과 우아한 샹들리에가 방문객들을 맞이했다. 지수와 수아는 사회복지사로 위장하고 시설에 들어왔다.
최 형사는 밖에서 작전을 지휘하고 있었다.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하나요? 수아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지수는 은희가 그려준 시설 내부 지도를 기억해냈다. 3층 동쪽 윈기야. 그곳에 특별 입양 대상 아이들이 있대. 그들은 천천히 계단을 올랐다. 매 층마다 보안 요원이 있었지만 그들의 완벽한 위장 덕분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3층에 도착해 동쪽 복도로 향하는 동안 지수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그들은 정말 나리를 찾을 수 있을까? 복도 끝에는 2개의 큰 문이 있었다. 하나는 특별 케어실이라고 표시되어 있었고 다른 하나는 기록 보관실이었다. 기록부터 확인해야 해. 지수가 말했다. 나리가 어디로 갔는지 알아내려면. 그들은 조심스럽게 기록 보관실 문을 열었다. 안에는 수많은 파일 캐비닛이 벽을 따라 늘어서 있었다. 지수는 재빨리 2003년 섹션을 찾아 서랍을 열었다. 서예진. 그녀는 파일들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찾았다. 그녀는 두꺼운 폴더를 꺼냈다. 안에는 서예진과 그녀의 딸들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있었다. 사진, 의료 기록,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입양 기록. 나리. 지수가 중얼거렸다. 그녀는 2003년 9월에 부산의 한 가정에 입양됐어. 박진호와 김미영. 수아는 숨을 멈추었다. 나리가 살아있어요? 그래, 살아있어. 그리고 우리는 그녀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됐어.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지수는 재빨리 파일 4번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다. 그들은 문 뒤에 숨어 누가 지나가는지 지켜보았다. 이준혁과 김재훈이 복도를 지나 특별 케어실로 향하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다. 우리가 바로 경찰에 신호를 보내야 해. 지수가 속삭였다. 하지만 먼저 저 방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해. 그들은 조심스럽게 복도를 따라 특별 케어실로 향했다. 문에 귀를 대고 안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려 했다. 모든 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김재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기자가 너무 많이 알아냈어요. 걱정 마세요. 이준혁이 대답했다. 모든 증거는 오늘 밤 처리될 겁니다. 그리고 그 기자도 마찬가지로. 지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그녀를 제거하려 하고 있었다. 이제 기다릴 필요 없어. 그녀가 수에게 속삭였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최 형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지금 들어오세요. 불과 몇 초 후 건물 전체에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창문을 통해 시설 주변으로 경찰차들이 몰려드는 것이 보였다. 경찰이다. 누군가가 외쳤다. 특별 케어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이준혁과 김재훈이 놀란 표정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그들의 시선이 지수와 수에게 고정되었다. 당신. 이준혁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지수는 수아를 자신의 뒤로 숨겼다. 끝났어요, 이준혁 씨. 모든 증거를 확보했어요. 당신과 김재훈 박사가 서예진을 살해하고 불법 입양 네트워크를 운영한 증거요. 이준혁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지만 그때 복도 양쪽 끝에서 경찰들이 나타났다. 손들어 경찰이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지수는 특별 케어실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여러 대의 컴퓨터와 파일 캐비닛이 있었다. 그리고 벽에는 수십 명의 아이들 사진이 붙어 있었다. 각 사진 옆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었다. 지수는 메스꺼움을 느꼈다. 이것은 인신매매 조직의 심장부였다. 한쪽 구석에는 오래된 트렁크가 있었다. 지수는 호기심에 그것을 열어보았다. 안에는 어린이 옷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작은 파란색 코트가 있었다. 지수는 그 코트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어린 소녀의 것이었다. 주머니를 뒤지자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펼쳤다. 그것은 서예진이 쓴 편지였다. 수에게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나리를 보호해 주렴. 호텔에 누구도 믿지 마. 약기라는 단어를 들으면 즉시 도망쳐. 엄마가 너희를 사랑해. 엄마. 지수는 수아를 불렀다죠. 이것 봐.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마, 그녀가 속삭였다. 엄마는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우리를 해칠 거라는 걸. 그들의 대화는 경찰들이 이준혁과 김재훈을 체포하는 소리에 중단되었다. 최 형사가 방으로 들어왔다. 모두 잡았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시설 전체를 수색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모두 안전한 곳으로 이송될 거예요. 지수는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나리에 대한 정보를 찾았어요. 그녀는 부산의 한 가정에 입양됐어요. 주소 있나요? 네, 모두 촬영해뒀어요. 최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지금 바로 부산 경찰에 연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부산의 한 카페에서 지수와 수아는 창가 자리에 앉아 긴장된 표정으로 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최 형사의 도움으로 그들은 나리를 찾아냈다. 그녀는 이제 9살이 된 건강한 소녀였고 입양 부모들은 그녀에게 지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놀랍게도 입양 부모들은 나리의 과거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들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그녀를 입양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진실을 알게 된 후 그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나리가 그녀의 언니를 만나는 것에 동의했다. 그리고 지금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카페 문이 열리고 한 부부가 작은 소녀의 손을 잡고 들어왔다. 소녀는 긴 검은 머리카락에 귀여운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10년 전 수아가 기억하는 나리와는 달랐지만 그 눈빛만은 똑같았다. 수아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다리가 떨리고 있었다. 나리, 그녀가 속삭였다. 소녀, 이제는 지은이라 불리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수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혼란이 스쳤다. 기억은 없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만영, 수아가 부드럽게 말했다. 난 수아야. 지은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연니.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 나는 내 언니야. 그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10년의 세월, 고통과 상실의 시간이 두 자매 사이에 놓여 있었다. 지은은 거의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에게는 새로운 가족, 새로운 이름, 새로운 삶이 있었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파란색 우산을 꺼냈다. 그것은 그들의 과거를 연결하는 유일한 물건이었다. 이것 기억나? 지은은 우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이 잠시 멀어졌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의 표정이 변했다. 어린 얼굴에 희미한 기억의 그림자가 스쳤다. 나는 모르겠어요. 지은이 말했다. 하지만 이 우산은 저를 사랑했던 누군가를 생각나게 해요.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엄마였어. 엄마가 우리를 많이 사랑하셨어. 지은은 조심스럽게 우산을 만졌다. 그녀의 작은 손가락이 우산 손잡이를 따라 움직였다. 파란색이 좋아요. 그녀가 말했다. 왠지 모르게 안전하게 느껴져요. 지수는 조용히 이 순간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가슴은 슬픔과 희망으로 가득 찼다. 두 자매는 서로를 다시 찾았지만 그들이 함께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나리, 이제는 지은은 그녀의 과거를 거의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더 나은 일일지도 모른다고 지수는 생각했다. 우리가 꼭 같이 살 필요는 없어. 수아가 부드럽게 말했다. 너는 이제 좋은 가족이 있잖아. 하지만 우리는 서로 알고 지낼 수 있어.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지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그럼 언니가 내 생일 파티에 올 수 있어요? 수아는 눈물 속에서 웃었다. 물론이지. 내가 꼭 갈게. 몇 주 후 지수는 철거된 금호 호텔 자리에 서 있었다. 그곳에는 이제 작은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기념비가 세워질 것이다. 서예진과 같은 용감한 내부 고발자들을 기리는 기념비. 수아가 그녀 옆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파란색 우산이 들려 있었다. 햇살이 비치는 맑은 날이었지만 그들은 우산을 펼쳤다. 그것은 이제 슬픔의 상징이 아니라 기억과 약속의 상징이 되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수아가 물었다. 지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진실을 알릴 거야. 네 엄마의 이야기, 그리고 다른 많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그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그것을 원했을 거예요. 그들 앞으로 도윤과 다른 작업자들이 기념비 기초공사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소녀 동상이 세워질 자리가 있었다. 파란색 우산을 든 소녀의 동상. 난 이제 내 약속을 지켰어요. 수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리를 혼자 두지 않았어요. 지수는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그래, 네가 해냈어. 그들은 함께 서서 햇살 아래 펼쳐진 파란색 우산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마치 서예진의 영혼이 여전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서예진의 이야기, 그리고 그녀의 딸들의 이야기는 이제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많은 아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어둠 속에서도 사랑과 진실의 빛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사랑의 힘을 목격했습니다. 서예진은 목숨을 걸고 진실을 밝히려 했고 수아는 10년의 시간 동안 자신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수아의 입장이었다면 어린 나이에 그런 무거운 책임을 짊어질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를 잃고 동생과 헤어지고 기억마저 잃은 채로 살아가야 했던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도 파란 우산 같은 것이 나타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신호,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죠. 하지만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서예진처럼 용기를 내어 맞서거나 지수처럼 끝까지 파헤치거나 혹은 수아처럼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고통스러운 기억과 마주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세요. 우리 주변에는 아직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